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고을에 이판서댁이 있었더랬죠. 그 집에는 월이라는 하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달빛을 닮아 피부가 희고 눈망울이 사슴 같아서 마을 사내들이 담장 너머로 월이 얼굴 한 번 보겠다고 줄을 섰다지 뭡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죠. 수많은 구애를 뿌리치던 월이의 마음이 머문 곳은 다름 아닌 그 집의 외아들 이도령이었습니다. 책에 있는 이도령, 공자 가라사대. 달빛이 이리 좋은데 책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구나. 월아 있느냐? 수줍게 문을 여는 월이 예, 도련님 부르셨사옵니까? 도련님이 부른 건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이 아니었습니다. 월이의 고운 손을 한번 잡고 싶었던 게지요. 신분 제도가 서슬 펄었던 시절 하녀와 도련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불장난과 같았습니다. 걸리면 멍석마리는 기본이요. 목숨까지 위태로운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이판서가 두 사람의 기류를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이판서는 불호령을 내리며 월이를 먼 곳으로 팔아버리려 했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월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월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대감마님, 제 몸은 비록 미천하나 제 마음까지 노비는 아니옵니다. 도련님께 드린 마음을 거두라 하심은 숨을 쉬지 말라 하심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조선시대 하녀라고 하면 무조건 당하기만 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야담집에 기록된 여인들은 생각보다 강단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도련님을 설득해 야반도주를 하거나 영민한 머리로 위기를 넘기는 하녀들이 참 많았거든요. 오늘 이야기 속에는 그런 능동적인 여인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아직 밤은 길고 들려드릴 하녀들의 사랑 이야기는 보따리에 가득 남아 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다니는 젖은 몸을 이끌고 깊은 산속 동굴로 숨어들었죠. 발바닥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동굴 입구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얌전히 나와라. 매를 벌어서야 쓰겠느냐? 칠복이었습니다. 그는 짐승 같은 감각으로 다니를 찾아냈죠. 횃불 아래 비친 다니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꽃처럼 형형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로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추노꾼 칠복과 도망자 다니는 원수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 지옥 같은 대감집으로 돌아가느니 여기서 혀를 깨물겠습니다. 칠복은 콧방귀를 뀌며 그녀를 결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의 어깨에 남은 매질 자국을 본 순간 칠복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도 사실은 노비 출신으로 면천을 하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동병상련이었을까요? 칠복의 차가운 눈매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좁은 동굴, 젖은 옷, 그리고 타오르는 모닥불. 분위기가 참 묘하지 않습니까? 칠복은 무심한 척 자신의 겉옷을 던져 다니에게 덮어줍니다. 내일 아침이면 널 끌고 갈 거다. 그러니 쓸데없는 생각 말고 잠이나 자라. 말은 저렇게 해도 칠복의 눈은 자꾸만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다니의 고운 목선에 머뭅니다. 다니 역시 무섭기만 했던 칠복의 등판이 생각보다 넓고 따뜻하다는 걸 느껴버렸죠. 신분과 목적을 잊게 만드는 야릇한 밤의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쌉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칠복은 다니의 손목을 묶은 포승줄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이걸 당기면 칠복은 큰 돈을 벌고 양반이 될 기회를 잡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평생 노역에 시달리다 죽겠지요. 칠복은 포승줄을 칼로 끊으며 저 고개 너머에 작은 암자가 있다. 거기 가면 스님이 숨겨줄 거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다니는 눈물을 흘리며 어째서 저를 보내주시는 겁니까? 사냥개가 사냥감을 놓친 게 아니다. 내가 오늘 개 노릇을 그만두기로 한 것뿐이다. 칠복은 빈손으로 돌아가 주인에게 죽도록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숯을 파는 사내와 그를 닮은 아이를 업은 여인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신분을 쫓던 사내가 신분을 포기하고 사람을 선택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은 이토록 잔인한 추노꾼조차 순한 양으로 만드는 모양입니다. 다음 이야기. 향이는 어느 몰락한 양반댁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아가씨가 혼인을 앞두고 정인과 함께 야반도주를 해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혼사는 이미 정해졌고 어사댁과의 약조를 어기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판이었죠. 향이 울먹이는 주인댁 대감에게 대감마님, 제가 잠시 아가씨 대신 그 집에 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얼굴도 모르는 사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야, 이향이라는 아이 배포가 보통이 아닙니다. 비단옷을 입고 연지를 찍으니 이게 웬걸 진짜 아가씨보다 더 귀티가 흐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향이는 가짜 신부로 어사댁 도령 문겸과 혼례를 올리게 됩니다. 드디어 첫날 밤입니다. 촛불은 일렁이고 향이의 심장은 터질 듯이 뜁니다. 문겸 도령이 다가와 그녀의 족두리를 벗기는데 아, 이 도령님 얼굴이 풍채 좋고 눈빛이 깊은 게 너무나 잘생긴 겁니다. 문겸 향이의 손을 잡으며 부인, 어찌 그리 떨고 계시오? 내가 그리 무섭소. 향이는 속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어머나, 도령님 눈빛에 녹아버릴 것 같아. 하지만 내 정체가 들통나면 난 죽은 목숨인데 향이는 들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조신한 척 입도 뻥끗하지 않고 밤을 지새웁니다. 낮에는 우아한 마님으로 밤에는 도령의 사랑을 받는 부인으로 향이의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녀 습성이 어디 가나요? 마당에서 하녀들이 빨래를 힘들게 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겉옷을 걷어붙이고 달려가려다 멈칫하고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키며 어이, 그거 간이 좀 싱겁다 라고 참견을 해버리는 거죠. 문겸 도령은 그런 부인의 모습이 이상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귀엽고 정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향이의 정체를 아는 옛 동료가 나타나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향이는 결국 도령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하죠. 죽여주십시오. 저는 사실 아가씨가 아니라 하녀 향이입니다. 문겸 빙그레 웃으며 이제야 고백하는구려. 사실 나는 첫날 밤에 이미 알았소. 아니, 도령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양반가 규수라면 내 손을 잡았을 때 그리 거칠지 않았을 테지. 하지만 부인의 거친 손마디가 내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했소. 신분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내 곁에 있는 당신이 향이든 마님이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인 것을. 결국 문겸 도령은 향이를 멀리 피신시켰다가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다시 정식 부인으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녀의 대담함과 선비의 넓은 포용력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였죠. 자, 여러분. 가짜 마님이 진짜 사랑을 찾은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인생은 때로 이처럼 무모한 용기가 운명을 바꾸기도 하는 법입니다. 다음 이야기. 이름은 덕이. 대감집 뒷바라지에 지친 덕이는 마님의 불공을 돕기 위해 산속 깊은 사찰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덕이는 매일 새벽 마당을 쓰는 젊은 스님 법편을 보게 되죠. 참으로 맑은 눈을 가진 분이네. 부처님만 보시기엔 너무나 아까운 얼굴이야. 덕이는 스님에게 드릴 공약물에 슬쩍 자기가 딴 산딸기를 얹어두기도 하고 스님의 떨어진 가사를 몰래 가져다 꿰매어 놓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엔 향기로운 차 향기 같은 정이 스며듭니다. 어느 여름날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덕이가 나무 아래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법현 스님이 다가와 가사 자락으로 덕이의 머리 위를 가려줍니다. 처사님, 비에 젖으면 몸 상하십니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덕이 눈물을 글썽이며 스님,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사랑하신다는데 저 같은 천한년이 스님을 마음에 품는 것도 부처님은 용서해 주실까요? 법현 스님의 손이 파르르 떨립니다. 염주를 쥐고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눈앞에 젖은 채 떨고 있는 여인의 눈망울을 외면하기란 쉽지 않았던 게지요. 결국 법현 스님은 덕이를 위해 환속을 결심합니다. 비록 절에서는 쫓겨나고 평생을 숨어 살아야 했지만 두 사람은 작은 초가집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도 진심 어린 사랑 앞에서는 미소 지으셨을 것이라는 야담꾼의 해설과 함께 말이죠. 다음 이야기. 자, 분위기를 바꿔봅시다. 이번엔 눈물 쏙 빼는 이야기 말고 배꼽 잡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장터 주막에서 제일 예쁘기로 소문난 하녀 필레와 전국 팔도를 누비는 입담꾼보 부상 천식이의 한판 로맨스입니다. 필레는 주막에서 국밥 배달하며 사내들 농담 받아치느라 입담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단장수 천식이가 나타나 필레를 도발하네요. 아니, 이 집 국밥은 고기보다 주인장 욕설이 더 많이 씹히네. 이래서 시집이나 가겠어. 어이구, 비단 장수라더니 입술에 비단을 발랐나? 말만 번드르르 하지 주머니는 텅텅 비었구먼. 내 걱정 말고 내 장사나 신경 써. 이렇게 매일 투닥거리던 두 사람. 그런데 이상하죠. 천식이는 다른 주막이 더 가까워도 굳이 필레네 주막까지 심리길을 걸어옵니다. 필레 역시 천식이가 안 오는 날엔 국밥 간을 못 맞춰서 손님들한테 타박을 듣고요. 이게 바로 정이 들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장날 천식이가 커다란 짐 보따리를 풀더니 필레에게 은비녀 하나를 툭 던집니다. 오다가 길바닥에서 주웠다. 너나 해라. 이게 길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세상 천지가 은바치게. 고마워요. 잘 쓸게요. 쑥스러워 고개도 못 드는 천식이와 배시시 웃는 필레. 장터 사람들 모두가 둘이 언제 국수 먹여줄 거냐며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 천식이는 필레의 몸값을 대신 치러주고 두 사람은 전국 팔도를 유랑하는 환상의 장사꾼 부부가 되었답니다. 다음 이야기. 달이 유난히 밝던 밤이었습니다. 분이는 잠이 오지 않아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죠. 그때 거친 숨소리와 함께 한 사내가 담을 넘어 들어옵니다. 자객에게 쫓기던 젊은 왕이었지요. 왕 다급하게 분이의 입을 막으며 쉿 살려다오. 내 너를 결코 잊지 않으마.
분이는 직감적으로 이 사내가 평범한 도둑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눈빛의 서린 기품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분이는 기지를 발휘해 그를 헛간의 볏짚 속에 숨겨줍니다. 자객들이 물러가고 두 사람은 헛간에서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왕은 평생 받아본 적 없는 하녀의 순박한 위로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선비님, 무슨 잘못을 하셨기에 이리 쫓기시나요? 세상 사는 게 다 힘들다지만 목숨까지 내놓지는 마셔요. 여기 보리개떡이라도 좀 드시겠어요? 왕 개떡을 한 입 베물며 미소 짓는다. 내 평생 이토록 맛난 음식은 처음이구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다음 날 왕은 궁으로 돌아갔고 며칠 뒤 그 대감집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직접 보낸 가마가 도착했거든요. 하녀분이는 상궁의 직첩을 받고 궁으로 들어갔을까요? 야담에 따르면 분이는 궁의 답답함 대신 평범한 삶을 선택했고 왕은 평생 그녀를 잊지 못해 그 동네의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왕다운 짝사랑이지요? 다음 이야기. 자, 밤이 깊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억울하게 죽어 귀신이 되어서도 정인을 찾아온 하녀, 연화의 지독한 수뇌부입니다. 연화는 가난한 선비, 진우와 장례를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진우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난 사이, 연화는 탐관오리의 수청을 거부하다 그만 모진 매를 맞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급제하여 돌아온 진우는 연화의 죽음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죽은 연화가 생전의 모습 그대로 진우의 방에 나타납니다. 연화야, 내가 살아있었구나. 사람들이 다 너를 죽었다 하더구나. 연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아니옵니다, 서방님. 제가 어찌 서방님을 두고 가겠습니까? 다만 제 몸이 조금 차가우니 저를 꼭 안아주시겠어요? 진우는 그녀가 귀신인 줄 알면서도 매일 밤 그녀를 품에 안고 잠이 듭니다. 사랑이 공포를 이겨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귀신과 사람의 사랑은 양기를 앗아가는 법. 진우의 몸은 날로 야위어 갑니다. 결국 연화는 진우를 위해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새벽 딸기 울기 전 그녀는 진우의 옷자락에 피로 쓴 서신을 남깁니다. 서방님, 이승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부디 좋은 분 만나 대를 이으소서. 저는 저승 문턱에서 서방님을 천년이고 만년이고 기다리겠습니다. 진우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 안엔 오직 서늘한 향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진우는 평생 홀로 살며 그녀와의 약속을 지켰다고 하네요. 다음 이야기. 자, 지금까지는 주로 여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이번엔 대감집 마당 쓸던 머슴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름은 쇠돌이. 몸집은 집채만 하고 힘은 장사인데 이 녀석이 감히 누굴 품었느냐. 바로 이 집의 귀하디 귀한 외동딸 옥분 아가씨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나무 베고 똥장군 치던 머슴이 금지옥 옆 아가씨를 사랑하다니요. 하지만 사랑 앞에 계급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쇠돌이의 무모하고도 순수한 돌직구 로맨스 시작합니다. 아가씨가 정원에서 산책을 하다 꽃신 한 짝을 연못에 빠뜨리고 맙니다. 하녀들이 당황할 때 쇠돌이가 훌쩍 뛰어들어 신발을 건져 올리죠. 물에 젖어 근육이 드러난 쇠돌이의 건장한 체구에 아가씨의 얼굴이 발그레해집니다. 쇠돌이 투박하게 신발을 건네며 여기슈, 아가씨, 발 시려우니 얼른 신으셔요. 다음부턴 제가 연못물을 다 퍼버릴 테니 걱정 마셔요. 아니, 연못물을 다 퍼버리겠다니요. 이 무식하면서도
듬직한 고백에 아가씨는 그만 심쿵하고 만 겁니다. 책만 읽는 샌님 같은 선비들만 보다 이런 야생마 같은 사내를 보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하지만 아가씨의 혼담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고을의 탐욕스러운 부잣집 아들, 쇠돌이는 결심합니다. 내 아가씨를 저런 놈한테 보낼 순 없지. 달도 없는 밤, 쇠돌이는 아가씨의 방으로 침입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아가씨가 이미 짐을 싸놓고 기다리고 있었네요. 쇠돌아, 왜 이제 왔느냐? 어서 나를 업고 이 담장을 넘거라. 결국 쇠돌이는 아가씨를 업고 하룻밤에 백리를 달려 깊은 산골로 숨어들었습니다. 대감님은 노발대발했지만 찾을 길이 없었죠. 몇 년 뒤 쇠돌이는 사냥꾼으로 이름을 날려 돈을 모았고 아가씨는 산골의 안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힘과 사랑의 승리였죠. 다음 이야기. 이번엔 분위기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하녀로 태어나 가진 수모를 겪다가 스스로의 미모와 재능으로 세상을 발 아래 두게 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녀, 초월이 한양 최고의 명기로 거듭나는 반전 드라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초월이는 원래 명문가의 하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 망나니 아들의 희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쫓겨나게 되죠. 갈 곳 없는 그녀가 선택한 곳은 기방이었습니다. 내 몸은 팔아도 내 영혼은 팔지 않겠다. 나를 버린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3년 뒤 한양에 초월이라는 이름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자해집니다. 시와서 가야금은 물론이고 그 눈빛 한 번에 정승 판서들도 쩔쩔맸죠. 그런데 어느 날 기방의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를 쫓아냈던 그 망나니 도련님이었죠. 집안은 망했고 그는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초월은 그를 꾸짖거나 내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성껏 술상을 차려 대접했죠. 그리고 떠나는 그에게 주머니 가득 금전을 쥐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도련님, 제가 누군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를 쫓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하녀가 아닌 이 나라 사내들의 마음을 호령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내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상대가 나를 낮추려 할 때 더 높이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사랑의 완성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 두 사람은 16에 처음 만나 쉰해를 넘게 한 주인 집에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만드기는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며 사머리의 마음을 얻었고 사머리는 겨울철 만드기에 튼 손에 들기름을 발라주며 그 사랑에 답했죠. 만드기 거친 손으로 사머리의 손을 잡으며 사머라, 내가 평생 너한테 비단옷 한 번 못 입혀주고 보리밥만 먹여서 미안하구나. 내 다시 태어나면 너를 대감집 아가씨로 태어나게 해서 내가 평생 업고 다닐란다. 사머리 빙그레 웃으며 아니어요, 영감.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하녀로 태어날 텐데 그때도 영감이 우리 집 머슴으로 와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또 만날 것 아니요? 사머리가 먼저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만드기는 마을 훈장님을 찾아가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전할 편지를 부탁합니다. 훈장님, 이렇게 적어주쇼. 사머라, 내가 닦아준 내 신발 덕분에 내 인생길이 그리 험하지 않았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나도 이 마당 마저 쓸고 곧 따라가마. 사랑한다. 라고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조선시대 노비들이 쓰기엔 참으로 낯선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투박한 진심이 사머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얼마나 따뜻하게 비추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만난 하녀들, 머슴들,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던 이들은 비록 신분이라는 단단한 벽에 갇혀 살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천민이라 불렀으나 오늘 우리가 본 그들은 사랑 앞에 가장 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들이 작은 등불이 되어 지치고 외로운 밤을 환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꼬방이 아담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좋아요와 댓글은 이 옛 이야기 보따리를 계속 풀어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오늘 한 번 더 꼭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더 깊고 더 진한 사랑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아니, 좋은 아침입니다. 옛날 옛적 한양 땅에 이생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집안은 뼈대 있는 가문인데 이 양반이 공부는 뒷전이고 기생집 담벼락만 넘나들다 그만 가산을 탕진해 버렸어요. 남은 건 다 떨어진 갓 하나와 잘생긴 얼굴, 그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뿐이었죠. 에이, 한양 땅은 너무 좁구나. 내 영남 땅으로 가서 대장부의 기계를 펼치리라.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사실은 구걸하러 떠난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을 걷고 걸어 경상도 어느 고을 관청 앞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운명을 만납니다. 바로 이 고을의 자랑이자 모든 사내의 꿈인 관비 월향이었죠. 월향은 말입니다. 얼굴만 예쁜 게 아니었어요. 사서삼경을 꿰뚫고 시를 짓는 솜씨가 가히 일품이라 사또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꽃 중의 꽃이었습니다. 그런 월향 앞에 꾀죄죄한 이생이 나타나 다짜고짜 시를 한 수 던집니다. 길 가던 나그네가 꽃향기에 취해 발을 멈추니 그 꽃이 나를 보고 웃는구나. 뻔뻔하죠. 그런데 월향은 그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읽습니다. 아, 이 남자, 지금은 비록 흙 속에 묻힌 돌멩이지만 잘 닦으면 보석이 되겠구나 싶었던 겁니다. 월향은 이생을 자신의 방으로 들입니다. 그리고는 술 한 잔을 따라주며 아주 무서운 질문을 던지죠. 선비님, 저와 하룻밤 정을 나누는 건 어렵지 않으나 그 대가는 무겁습니다. 저를 책임지시겠습니까? 이생이 호기롭게 대답합니다. 책임지고 말고 내 너를 정경 부인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월향은 벽장을 열어 자신이 평생 모은 비단과 폐물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하죠. 이것을 팔아 한양으로 가십시오. 가서 3년 동안 죽었다 깨어나도 공부만 하십시오. 제가 뒷바라지하겠습니다. 하지만 3년 뒤에 어사가 되어 돌아오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절벽에서 몸을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조선 여인의 기계입니다. 사랑을 위해 도박을 건 것이죠. 이생은 그 비단치마 한 자락을 잘라 가슴에 품고 눈물 젖은 주먹밥을 씹으며 한양으로 떠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눈물 없인 못 듣는 대목입니다. 이생은 절에 들어가 머리를 싸매고 공부합니다. 배가 고프면 물로 배를 채우고 잠이 오면 허벅지를 송곳으로 찔렀어요. 월향이 준 비단 조각이 닳고 닳을 때까지 품고 살았죠. 그 시각 고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는 고약한 놈이었습니다. 월향의 미모를 탐내 수청을 들라고 난리를 쳐대는데
월향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제게는 정인이 있습니다.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또는 비웃습니다. 그 거렁뱅이가 너를 기억이나 하겠느냐? 이미 한양색 시랑 살림 차렸을 게다. 매질이 이어지고 옥에 갇혀도 월향은 매일 밤 북쪽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서방님, 부디 장원급제 하소서. 드디어 약속한 3년이 되는 날, 사또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또는 오늘이야말로 월향을 굴복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었죠. 그때 거지 하나가 잔치판에 난입합니다. 네, 바로 우리 이생입니다. 몰골은 3년 전보다 더 형편없었어요. 사또가 비웃으며 음식 찌꺼기를 던져줍니다. 거지야, 이거라도 먹고 시나 한 수 읊어보아라. 이생은 껄껄 웃으며 붓을 들어 갈겼습니다. 금잔의 술은 백성의 피요, 옥반의 안주는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더라. 사또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저놈 잡아라 외치는 순간 이생이 품 안에서 해보다 더 밝게 빛나는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와장창 소반이 뒤집어지고 사또는 요강의 머리를 박습니다. 역졸들이 들이닥쳐 탐관오리들을 포박하는데 그 통쾌함이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생은 가장 먼저 옥으로 달려가 월향을 구합니다. 어사복을 입은 이생을 본 월향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죠. 이생은 그녀를 품에 안고 속삭입니다. 월향아, 내가 왔다. 내 비단치마 덕분에 내가 살았고 내 믿음 덕분에 내가 어사가 되었다. 이후 이야기는 안 봐도 비디오죠. 사또는 유배를 가고 이생은 월향을 면천시켜 한양으로 데려갑니다. 임금님도 이 지독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감동해 월향에게 정경부인 첩지를 내렸으니 거렁뱅이 선비와 관비의 사랑이 조선 최고의 로맨스로 완성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은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서로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용기라는 걸 이 두 사람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곁에도 이런 월향 같은 혹은 이생 같은 사람이 있나요? 없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그런 사랑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선 최고의 권력자 영의정 윤석염 대감의 대저택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기도 전부터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들이 들고 나고 그들을 시중드는 수많은 종들의 발걸음이 쉴 새 없이 이어졌지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연화라 불리는 어린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떠돌다 우연히 대감의 눈에 띄어 거두어졌으나 신부는 비록 천했어도 얼굴은 달빛처럼 맑고 손놀림은 물 흐르듯 단정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연화는 안채마님의 약재를 구하러 저작거리로 나섰습니다. 약재를 사고 돌아서려는 순간 길 한복판에서 노파 하나가 짐꾼과 부딪혀 하루 종일 캔 나무를 땅에 쏟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였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보느니 없었습니다. 그때 연화가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손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흙 묻은 나무를 하나하나 털어 바구니에 담아주던 그 순간 길 건너편에 서서 한 노인이 그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행색. 그러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은 노인. 사람의 운명을 읽는다는 관상가였습니다.
연화가 돌아서려 하자 노인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 저를 부르셨습니까? 관상가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더니 감탄과 경악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흙탕물 속에 진주가 숨어 있구나. 천한 종의 상이 아니야. 장차 재상의 부인이 될 얼굴이로다. 연화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저 미천한 종일 뿐입니다. 운명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 법. 머지않아 용 같은 귀인이 그대를 진흙 속에서 꺼내줄 것이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종종걸음으로 저작거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예언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지요. 며칠 뒤 윤석염 대감의 사랑채에 귀한 손님이 들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기발한 답안으로 한양을 떠들썩하게 만든 젊은 선비 강문수였습니다. 가난했으나 눈빛은 살아있었고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윤 대감은 그의 기계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귀한 손님이니 연화에게 차를 직접 올리게 하라. 잠시 후 연화가 소반을 들고 들어왔고 고개를 드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날 관상가의 말이 연화의 귓가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용 같은 귀인, 윤대감은 강문수의 그릇됨을 시험하고자 엽전 서넛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이 방을 가득 채워오너라. 가난한 선비에게는 모욕에 가까운 시험이었습니다. 절망 속의 밤을 지새우던 강문수에게 연화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채우기 쉬운 것은 빈방입니다. 작은 불빛 하나면 충분하지요. 다음 날 강문수는 촛불 하나로 방을 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윤 대감은 크게 웃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지혜로구나. 그러나 대감 부인과 딸 윤세리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이에 윤 대감은 마지막 시험을 냈습니다. 엽전 몇 잎으로 이 방을 웃음과 눈물로 채워보거라. 연화는 말했습니다. 이야기에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기수 말입니다. 강문수는 저작거리에서 한양 최고의 전기수 박돌문을 찾아갔고 진심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전기수의 이야기에 윤대감의 아내와 딸은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었습니다. 윤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언했습니다. 이 방을 웃음과 눈물로 채우니는 연화다. 그는 연화의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종이 아니다. 내 수양딸 윤연화로 삼겠다. 그리고 강문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아내로 맞을 생각이 있느냐? 강문수는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키겠습니다. 그리하여 천한 여종과 가난한 선비는 영의정의 수양딸과 조선의 인재로 다시 태어났고 세월이 흘러 강문수는 마침내 영의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 곁에는 언제나 지혜로 운명을 바꾼 여인, 정경부인 윤연화가 있었습니다. 신분이 운명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진심이 스스로 운명이 된다는 것을 두 사람은 평생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긴 여행을 떠날 겁니다. 조선 숙종 시절 한양에서 제일 가는 세도가 김판서 댁으로 가보시죠. 거기엔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꽃미남 도련님, 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련님 성품은 비단결 같은데 도통 글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담장 밑에서 운명을 만납니다. 마당을 쓸던 여종 복단이의 뒷덜미로 햇살이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고왔던지 도련님이 들고 있던 논어를 툭 떨어뜨리고 맙니다. 아차 소리에 돌아본 복단이의 눈동자. 도련님은 그날 이후 밤잠을 설칩니다. 그 아이 이름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 건넬 수 있을까? 그러다 기회가 옵니다. 야심한 밤, 서재에 기름을 채우러 온 복단이를 붙잡지요. 거기 누구냐? 밤이 늦었는데 왜 이제야 기름을 채우러 오느냐? 송구하옵니다. 도련님. 오늘 안방마님 심부름이 많아 늦었습니다. 얼른 채우고 물러가겠습니다. 잠깐. 너 이름이 무엇이냐? 복단이라 하옵니다. 복단. 복된 붉은 꽃이라는 뜻이냐? 이름은 참으로 화려한데 어찌 이리 거친 일을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윤희 도련님이 복단이의 거친 손을 쓱 잡습니다. 복단이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하지만 도련님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얼어붙고 말죠. 이게 바로 조선판 심쿵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도련님은 꾀를 냅니다. 내가 내 서재 청소를 전담하거라. 대신 내가 그를 가르쳐 주마. 여종에게 그를 가르친다. 이건 당시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도련님은 복단이와 단둘이 있고 싶었던 겁니다. 복단아, 이건 사랑 애자다. 마음 심자가 가운데 있지. 마음이 있어야 사랑을 한다는 뜻이야. 도련님, 저 같은 노비가 글을 배워 어디 쓰겠습니까? 그저 밥 안 굶고 매 안 맞으면 다행이지요. 아니다. 글을 알아야 내가 내게 편지를 쓸 것 아니냐. 내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을 때 그 글자로 나에게 전해달란 말이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때 복단이가 글자를 쓰다 실수로 도련님 소매에 먹물을 묻힙니다. 당황해서 닦아내려는 복단이의 손을 도련님이 꽉 움켜쥐어요. 서재 안의 공기가 갑자기 뜨거워집니다. 촛불은 흔들리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지는데 아휴, 제가 다 떨리네요. 호사다마라고 했나요? 복단이를 짝사랑하던 마당쇠 칠득이가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질투에 눈이 먼 칠득이가 안방마님께 고자질을 하죠. 도련님이 여종과 붙어 먹습니다. 라고요. 내 인연, 감히 누구의 몸을 더럽히려 드느냐. 당장 전연을 곳간에 가두고 내일 아침 내다 팔아버려라. 복단이는 차가운 곳간에 갇힙니다. 하지만 우리 복단이 그냥 울기만 할 여자가 아니에요. 도련님이 가르쳐준 글자로 문틈 사이에 짧은 쪽지를 남깁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죽어서라도 도련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라고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입니다. 윤희 도련님이 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곳간 자물쇠를 부수고 복단이를 끌어안습니다. 당장 멀리 도망가서 이름 없는 산골에서 농사 짓고 살자고요. 하지만 복단이는 도련님의 손을 놓습니다. 복단아, 어서 나와라. 말 2마리를 준비했다. 여기서 멀리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자. 도련님, 도망치면 평생 쫓기는 노비와 가문을 버린 죄인이 될 뿐입니다. 도련님은 이 나라의 기둥이 되실 분입니다. 저 때문에 진흙탕에 구르게 할 순 없습니다. 내가 없는데 기둥이 무슨 소용이며 나라가 무슨 상관이냐? 아니요. 도련님은 과거를 보십시오.
그리고 힘을 키우십시오. 저 또한 팔려가는 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겠습니다. 우리가 당당히 다시 만날 날을 위해 지금은 이 손을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찐 사랑이죠. 같이 죽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살아남는 길을 택한 겁니다. 복단이는 도련님의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했던 사랑의 자가 적힌 종이를 건네고는 스스로 포졸들에게 끌려갑니다. 복단이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전라도 어느 고을의 관노비로 팔려갑니다. 집시는 다 떨어지고 발등에는 피가 맺히죠. 길가에서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단이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이 가르쳐준 글자들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버텼죠. 여기서 재미있는 야담 하나 곁들여 볼까요? 복단이가 압송되는 중에 주막에서 하룻밤 묵게 되는데 포졸들이 술에 취해 복단이를 희롱하려 합니다. 이때 복단이가 겁에 질려 울었을까요? 천만에요. 도련님 서재에서 훔쳐본 약초 지식을 발휘해 술상에 잠이 오는 풀을 몰래 섞습니다. 아주 영리한 여인이죠. 도착한 곳은 전주 관아의 기방이었습니다. 매일 밤 잔치가 열리고 비단 옷이 펄럭이는 곳이죠. 복단이는 여기서 빨래를 하고 상을 차리며 귀동냥으로 세상을 배웁니다. 선비들이 주고받는 정치 이야기, 상인들이 나누는 돈 냄새 나는 이야기들. 복단이는 이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예, 복단아. 너는 노비치고 눈빛이 너무 맑구나. 이 험한 곳에서 어찌 버티느냐?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 글도 익히고 샘도 익히고 있습니다. 허허, 참으로 별난 아이로다. 좋다. 내가 내 장부를 내게 맡겨보마. 어디 내 솜씨 좀 보자꾸나. 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복단이가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하자 기방의 수입이 2배로 뜁니다. 새 나가는 돈을 다 잡아낸 거죠. 이제 복단이는 단순한 노비가 아니라 기방의 실세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한양의 윤희 도련님은 어땠을까요? 미친 사람처럼 공부만 했습니다. 복단이를 다시 찾으려면 권력이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마침내 과거 시험날, 윤은 복단이가 준 사랑의 자의 의미를 담아 민초들의 삶을 논하는 답안을 적어내고 장원 급제를 합니다. 여러분, 임금님이 윤의 답안지를 보고 무릎을 탁 쳤답니다. 이토록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한 자가 누구냐 라면서요. 윤은 정식 관료가 되자마자 첫 번째 부임지로 자원합니다. 바로 복단이가 있는 전라도 쪽으로 말이죠. 이제 판은 짜졌습니다. 한 명은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될 준비를 마친 여인으로, 한 명은 부패를 척결하는 암행어사가 되어 서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할까요?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음모와 10년 만에 눈물겨운 재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수줍던 여종 복단이는 전라도 일대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냉철한 거상 복행수가 되었고, 글공부 싫어하던 한량 윤희 도련님은 임금의 밀명을 받은 암행어사가 되어 남도로 내려옵니다. 강물은 흘러도 그 위에 띄운 연설은 가라앉지 않는 법.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이 운명적으로 맞부딪히는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윤은 탐관오리인 전주 부윤의 비리를 캐기 위해 상단의 행수를 은밀히 만납니다. 화려한 비단막 뒤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목소리. 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그 목소리였거든요. 나리, 이 장부를 보십시오. 부윤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한양 세도가들에게 보낸 기록입니다. 장부도 좋고 비리도 좋다만 혹 너는 사랑의 자의 속뜻을 기억하느냐? 마음이 있어야 사랑이라 하셨지요. 도련님. 비단막이 거치고 두 사람이 마주 봅니다. 복단이의 눈에서 10년을 참아온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밖에는 부윤이 보낸 자객들이 상단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울 시간도 없어요. 부윤은 자신의 비리가 담긴 장부를 뺏으려 상단을 공격합니다. 이때 복단이가 미리 매수해둔 고을 관원들과 상단 호위무사들이 움직입니다. 복단이는 단순히 돈만 번 게 아니라 이날을 위해 부윤의 적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해뒀던 겁니다. 날이 마패를 꺼내실 타이밍입니다. 저들이 칼을 뽑을 때 법의 칼날로 그들을 베십시오. 그래, 내가 10년을 버텨 길을 닦았으니 내가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마. 암행어사 출두요. 천둥 같은 외침과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사건은 한양까지 들썩이게 합니다. 노비 출신 여인이 어사를 도와 비리를 척결했다는 소문이 대궐까지 퍼지죠. 윤의 아버지 김판서는 가문의 수치라며 복단을 죽이려 하지만 윤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엎드립니다. 전하, 이 여인은 신의 정혼자이자 이 나라의 충신입니다. 신분을 떠나 이만한 인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허허, 어사가 여종을 위해 목숨을 구걸한다. 기특하구나. 그 여인이 10년간 모은 재산을 빈민구휼에 내놓았다 들었다. 네, 어찌 이런 자를 노비로 두겠느냐. 오늘부로 복단에게 정경부인의 첩지를 내리고 면천하노라. 드디어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복단이는 비단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도련님과 처음 그를 배우던 그날의 종이 한 장을 소중히 간직하고 살았답니다. 신분은 사람을 가두지만 사랑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걸 이 두 사람이 증명한 것이죠. 여러분, 신분이 있던 시절에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치열하게 삶을 개척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 손이 바로 여러분의 복단이고 윤일지도 모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꼬방야담은 더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진흙 같은 어둠 속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선비 이수는 젖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산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숲속, 멀리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홀린 듯 그 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불의 주인은 낡았지만 기품 있는 기와집의 여인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대문을 열어 이수를 맞이했습니다. 이 비가 그칠 때까지 머물다 가시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 사이로 스며드는 서늘한 가야금 소리 같았습니다. 이수는 그녀의 신비로운 분위기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연화는 이수에게 따뜻한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은 마치 살아있는 안개처럼 방 안을 떠다녔습니다. 연화의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고 이수는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왜 이 깊은 산 중에 홀로 사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문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뜰 한복판에 있는 오래된 우물가에서 연화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비를 고스란히 맞으면서도 그녀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우물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히 중얼거렸습니다. 빗방울이 그녀의 옷깃에 닿자마자 은빛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산 전체를 울리는 낮은 진동처럼 들려왔습니다. 이수는 그녀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아주 오래된 원망과 맞닿아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두 사람은 툇마루에 앉아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수는 자신이 읽던 시경의 구절을 읊어주었고 연화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비님의 마음은 참으로 따스하군요. 그 순간 이수는 이것이 꿈이라 해도 좋으니 이 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비가 폭풍으로 변하던 밤, 연화의 몸이 갑자기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부터 푸른 빛이 감돌며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 억울하게 죽어 이곳을 떠나지 못한 원혼입니다. 진심 어린 연정을 받아야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지요. 연화의 눈에서 진주 같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수는 겁에 질리는 대신 그녀의 흐릿해진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소. 내 마음은 이미 당신의 것이니. 연화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자의 냉기가 이수의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뜨겁게 얽혔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연화의 물음에 이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깊고 어두운 우물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우물 속에서 거대한 빛의 기둥이 솟구치며 밤하늘의 먹구름을 갈랐습니다. 비명 대신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비가 그치고 맑은 해가 떴습니다. 기와집과 우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이름 모를 들꽃, 두 송이가 서로를 의지하듯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두 꽃은 마치 춤을 추듯 함께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맹세는 영원한 꽃향기가 되어 산자락에 남았습니다.